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구병모 작가의 마법 같은 빵집 이야기, 위저드 베이커리를 준비했습니다. 달콤한 빵과 특별한 마법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시작해볼까요? 목마의 습격. 이것은 그날 밤에서 새벽 사이에 있었던 일이다. 예민한 점장이 잠에서 깨어 부두 인형을 만들어달라던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난 뒤 다시 잠들고 나서 생긴 일. 드롭스가 혀끝에서 단호가 사라졌을 때쯤 나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잠이 들었다. 나의 제자리는 언제나 바닥. 점장이 자신은 거의 쓰지 않는 침대에서 자도 좋다고 했지만 나는 몇 주일 내내 바닥을 고집해왔다. 사실 이왕 염치 없이 신세 지는 거 굳이 불편한 장소를 고수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그 호화로운 침대 다리와 몸체에 양각된 수많은 기하학적 무늬와 솜사탕 같은 이불이 낯설었으며 거기에만큼은 몸을 의탁하고 싶지 않았다. 초극세사 공단으로 된 이불이 몸을 감으면 나는 그곳이 세상의 끝인 양 착각하며 어디로도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질 거였다. 그것이 나의 몸과 마음을 감싸면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잊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리하여 그날도 수많은 실험용 액체가 보글보글 끓는 실험대 옆에 누워 한대잠을 자고 있었다. 문득 잠결에 파랑새의 날갯소리가 들렸다. 그 푸드덕 소리가 왠지 갈퀴질처럼 거칠고 날카로웠다. 무슨 일이 있나? 눈을 비비며 윗몸을 일으켜 앉았다. 플라스크 속 액체들의 발광이 군데군데 베어낸 어둠 속에 한 소녀가 보였다. 파랑새? 아니, 파랑새는 지금 새잖아. 게다가 파랑새와는 생김이 좀 달랐다. 지옥을 흐르는 강만큼 긴 검은 머리를 분명 이 세상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눈부신 은실로 짠 두건이 휘감고 있었다. 흰 눈처럼 창백한 얼굴. 그 얼굴 아래는 같은 은실 드레스에 감싸여 있다. 소녀의 얼굴은 아름다웠다. 삶과 삶 아닌 것, 현실과 현실 아닌 것 사이의 경계에 모호하게 자리를 잡은 모습.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오보다는 희롱이나 짓궂음에 가까운 의도가 담겨있는 미소. 그 미소와 눈이 마주쳤다. 누구? 이런 한밤중의 5분 속의 세계로 신규 멤버가 영입되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게다가 파랑새는 신경질적으로 날갯짓을 하며 소녀의 주위를 맴돌았다. 소녀를 날개로 후려치거나 부리로 찢고 싶은 모양인데 찬란하다 할 만큼 어두운 그 몸에는 깃털 하나조차 닿지 않았다. 손을 내밀어도 만질 수 없는 액토플라즘이 이룬 사람의 형상이었다. 설상가상으로 그 소녀는 침대에 점장의 배 위에 올라 앉아 있었다. 점장은 어느새 몸이 천장을 바라본 자세로 똑바로 눕혀져 있었고 머리를 제외한 목부터 발끝까지 전근대적인 교도소에서 쓰였을 법한 쇠사슬에 감겨 있었다. 그것이 살을 조이고 파고들어 목과 팔 곳곳에 피가 진득하게 배어나오는 것이 어스름한 어둠 속에서도 보였다. 게다가 그것은 충분히 불에 달구어진 듯 뜨거운 쇳내와 함께 휘감긴 살이 익는 냄새가 났다. 피어올라 허공으로 스며드는 연기까지 볼 수 있었다. 붉고 푸른 다족의 절지동물들이 사슬의 고리마다 매달려서는 잔털들을 곤두세우며 꿈틀거렸다. 그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로 허공에 침을 뱉자 피비린내가 코를 적셨다. 무슨. 이건 꿈이다. 나는 꿈속에서 소녀와 파랑새와 결박당한 점장을 보고 있는 거다. 꿈이 아니고서야 내가. 무슨 짓이야. 그만둬. 아무리 다급하다지만 이렇게 망설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소리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나는 침대로 뛰어올라 이불을 휘둘러 벌레들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러나 이불자락은 무익하게 그들의 몸을 가르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점장의 몸을 휘감고 있는 쇠사슬을 어떻게든 해보려 했다. 그러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벌레도 사슬도 손에는 만져지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에도 사슬은 점점 그의 목을 세게 쥐어들고 있었다. 그는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점장의 배를 깔고 편안한 자세로 앉은 소녀는 또다시 희미하게 비웃음을 띄었다. 저리 좀 비켜. 이 사람 죽겠어. 나는 소녀를 향해 손을 휘둘렀으나 역시 허공의 사선을 그을 뿐이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죽지는 않으니까. 단지 죽음보다 힘든 고통을 겪을 뿐. 이윽고 소녀가 입을 열었다. 나는 소녀를 노려보았다. 이건 꿈이야. 꿈이고 말고. 그러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말할 리가 없잖아. 그건 무슨 헛소리야? 어서 이거 풀어줘. 그러니까 소용없다고 했지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그 자신이 한 일입니다. 이 사람이 왜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거지? 대체 넌 누구야?
이미 눈치채지 않았나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그를 속박하는 꿈속의 이미지입니다. 나는 다만 그 이미지가 좀 더 살아 움직이도록 도울 뿐이에요. 목마라. 어둠의 냄새를 피우며 사람의 꿈을 휘발시켜서 그것을 악의의 에너지로 삼는 존재. 극단적으로 굴곡이진 몸매의 요괴 얼굴을 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으나 목마는 뜻밖의 무희만큼이나 작고 귀여운 소녀였다. 전설로는 섬뜩하게 생겼지만 꿈속에 나타날 때는 미모로 찾아든다고 하지.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소녀는 역시 꿈일까? 꿈과 현실의 경계조차 구분할 수 없었다. 꿈속의 꿈과도 같은 느낌. 그러나 어째서 그가 목마의 습격을 받았을까? 이분한테는 평소부터 유감이 많았어요. 이분 덕에 내가 수거할 수 있는 인간의 꿈이 반은 줄어들었으니까요. 보름날마다 이분께 악몽을 선사하려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답니다. 내 손님을 뺏어갔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상도잖아요. 그런데 마침 오늘 잠든 자세가 무방비하게 흐트러져 있어서 내가 실례했지요. 잠을 무척 설친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잠을 깊이 못 자고 깨어 움직였기 때문이다. 부두인형을 만들어달라던 그 여자 때문에.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가 있었다. 턱 밑까지 차올라 감긴 사슬 때문에 신음소리도 못 내는 모양이다. 사슬을 감고 있던 푸르른 절지동물들은 그가 꾸는 악몽의 크기만큼 수가 불어나 허기진 몸짓으로 그의 얼굴까지 타고 오르기 시작했다. 목마가 말했다. 인간은 이쪽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이분은 나보다 힘있는 분이라 보통 인간처럼 후유증이 오래가지 않는답니다. 물론 꿈속에서는 조금 많이 괴롭겠지만요. 내게 그 정도 권리는 있어요. 그리고 목마는 그때까지 옆에서 푸드덕거리고 있던 파랑새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저것이 몹시 시끄럽게 굴어내 즐거움을 방해하는군요. 이 시간을 되도록 오래 즐기려면 저것부터 처치해야겠어요. 그건 안 돼, 손대지 마. 그리고 이 사람 놔줘. 인간 주제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이 사람 놔줘. 상처가 남지 않는다 해도 내가 보고 있잖아. 난 두고 볼 수 없어. 나는 지금 이 사람한테 신세를 지고 있어. 그가 눈뜨고 있는 동안 현실에서도 얼마나 갈등과 고민을 겪는진 안 봤어. 잠든 사람한테까지 꼭 이래야 해? 한 달에 하루밖에 잠들지 못하는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게 해주면 안 될까? 그 순간 내가 잡을 수 없는 손이 내 멱살을 잡아 끌었다. 넘치는 즐거움의 조소와 아기로 타오르는 목마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이건 나와 이분의 문제입니다. 나 말고 이분한테 원한진 친구들이 수백도 넘어요. 내가 꽁지가 빠지도록 부지런히 드나든 덕에 이런 좋은 기회를 독차지한 것뿐. 내 즐거움을 보잘것없는 인간 따위가 빼앗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이분 대신 악몽을 꾸어줄 게 아니면 입 다물고 구경이나 하시지요. 좋아. 그건 순간의 의지였다. 내가 꿈과 꿈 아닌 것의 경계면 사이에 진입할 수 있었던 걸까? 어느새 나는 영원히 닿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던 그녀의 손목을 양손으로 쥐고 있었다. 상대도 그걸 보고 입술가가 조금 흔들렸다. 인간이 어떻게? 하는 듯한. 좋다고. 내가 나한테 오면 되는 거지? 내가 왜 목마에게 그런 제안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 악몽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이었을까? 나로선 다만 내가 받은 도움의 발끝에도 못 미친다 해도 갚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언젠가 목마가 다시 그를 노린다 해도 그것이 지금이어서는 안 되었다. 내가 있는 동안이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 부탁을. 고생을 사서 하려는 인간은 처음이군요. 목마가 사악한 미소를 다시 머금었을 때 드러난 송곳니가 순간적으로 어둠을 깨물었다. 독수리의 발톱이 가슴을 핥히는 느낌과 함께 나는 어깨가 떠밀려 바닥에 떨어졌다. 등허리의 고통이 장렬하고 쿵소리가 방 전체를 울릴 정도였다. 그녀가 내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목을 눌렀다. 그리고 내 이마에 자기 이마가 거에 닿을 만큼 가까이서 내려다보며 차가운 숨결을 내뿜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서는 심연에 잠겨있던 검붉은 물풀 냄새가 났다. 어디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보세요. 영원히 못 깨어나도 난 모릅니다. 그것도 당신이 선택한 거니까. 그리고 나는 에테르가 얼굴에 끼얹어진 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감았고 급격히 꿈속으로 떨어졌다. 역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꿈인지 알 수 없었다. 꿈속의 꿈, 꿈속의 꿈속의 꿈. 내 몸은 6살로 돌아가 작아져 있었다. 내려다본 바닥이 훨씬 눈에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팔을 들어보니 아버지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크고 헐렁한 남방 셔츠 소매가 보였다. 이곳은 어디? 허공에 육중한 곡선을 그리며 유리구슬들을 아라리 빛내는 샹들리에가 어쩐지 낯익었다. 샹들리에 아래로 검은 띠가 늘어져 매달려 있었다. 어디서 바람이 들어오는지 띠는 하느작하느작 흔들렸다. 검은 띠 아래로 어떤 사람의 형체가 몸을 질질 끌듯 걸어갔다. 내가 서 있는 쪽에서는 뒷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모습을 알고 있었다. 손을 뻗었다. 달려가려 했다. 소금 기둥처럼 나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소리쳤으나 그 외침은 목구멍에서 맴돌다 까마득한 어둠 속으로 흩어져 갔다. 검은 띠 아래로 걸어간 사람은 빨간 플라스틱으로 된 작은 유아용 의자 위에 불안정하게 올라섰다. 의자에서 푸식 꺼지는 듯한 바람 소리가 났다. 그 사람은 천천히 검은 띠를 자기 목에 감았다. 나는 소리 높여 외쳤지만 정막을 찢을 수 없었다. 의자가 발끝에 채어 나동그라졌다. 검은 띠에 감긴 몸이 앞뒤로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그것이 흔들릴 때마다 서걱거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손을 뻗어, 손을. 마침내 나를 올가매고 있는 어떤 공기에서 탈출하여 그리로 달려갔다. 달리고 또 달렸으나 그곳과의 거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엄마! 그 비명이 밖으로 나왔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었다. 엄마의 손과 발이 춤추듯 제각기 따로 흔들렸다. 관절별로 실이 뒤엉킨 마리오네트 같았다. 그것 봐, 엄마. 괴롭지? 어서 그걸 끊어버려. 어서. 그러나 그것은 단단한 고급 통가죽 허리띠였고 쉽게 끊어질 것 같지 않았다. 영혼까지 펼쳐진 드넓은 천장과 내가 발딛고 선 바닥. 그것뿐 주위에는 벽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저것을 끊을 만한 칼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칼을 찾아 달렸다. 달려도 달려도 끝은 보이지 않았고 엄마와는 한 뼘만큼도 가까워지지 않았다. 엄마의 팔다리는 더욱 크게 경련했다. 샹들리에를 통째로 떨어뜨려 버릴 수는 없을까? 그 생각을 하자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폭발했다. 어쩐 일인지 다음 순간 앞으로 고꾸라졌을 때 나는 엄마의 발밑에 이미 닿아 있었다. 됐다. 샹들리에를 흔들어야지. 허리띠가 풀어져 떨어지도록. 넘어져 있던 유아용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그 위에 올라섰다. 샹들리에는 만 하루 만에 구름을 뚫고 자라난 제게 콩나무만큼이나 높은 곳에 있었다. 잡아 흔드는 건 고사하고 손이 닿는 것조차 어림도 없었다. 맞아, 나는 6살의 몸을 하고 있었다. 의자에서 몇 번을 뛰어오르다가 의자와 뒤엉켜 바닥을 굴렀다. 그러는 동안 엄마의 팔다리에 일던 경련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엄마. 7번째 넘어졌을 때 눈앞 허공에 엄마의 발뒤꿈치가 보였다. 엄마는 어느새 버둥거림을 멈추고 평온한 자세로 매달려 있었다. 경직된 두 다리 사이로 검은 물이 천천히 뚝뚝 떨어졌다. 꿈속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악취가 진동했다. 나는 앞으로 포복 전진하듯 기어가 고개를 들었다.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엄마의 얼굴이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이 옛날과 같은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너무 검푸르게 물든 데다 두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크게 떠졌으며 해벌어진 입에서 혀는 도마뱀의 그것처럼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그 혓바닥 위에 검붉은 핏방울이 차갑게 빛나다가 길게 세로금을 그으며 떨어졌다. 순간적으로 그 눈과 마주친 것만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이미 그 눈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잖아. 그런데도 내가 얼굴을 돌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그 눈이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이제 엄마에 대한 애틋함보다는 공포에 질려서 엉덩이로 바닥을 쓸며 뒷걸음질로 물러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엄마와 조금도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다. 엄마의 명복을 빌 틈도 없이 다음 순간 내 목에 허리띠가 감겼다. 검푸른 얼굴을 한 엄마가 어느새 내려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 얼굴은 이미 유골이 되어 눈과 코가 있던 자리가 커다랗게 비었고 그 구멍들로 쌀알만 한 구더기들이 들락날락하며 배를 뒤집고 몸부림쳤다. 그것들이 허리띠를 타고 내려오더니 몰려들어 내 목을 물어뜯었다. 꿈속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뜯어 먹힌 목에 허리띠가 감긴 채로 기절해버렸다. 눈을 떴다. 현실로 눈을 뜬 게 아니라 일종의 장면 전환과도 같이 시공이 넘어가 두 번째 꿈을 꾸고 있음을 눈앞에 화목한 가족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가족은 나라는 구성원이 빠짐으로써 비로소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와 배 선생과 무희가 한 식탁에 원을 그리며 앉아 있었다. 여느 가족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단란한 저녁 식사 풍경이었다. 나는 내 몸을 내려다보았다. 현실의 나이와 일치하는 몸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런데 식탁에 앉은 아버지와 배 선생은 조금씩 더 나이 들어 보였으며 무희도 거의 내 나이만큼 훌쩍 자라 있었다. 무희는 어깨를 덮는 긴 생머리에 감색 교복 차림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내가 없어져 주기만 하면 행복하게 그려질 그들의 미래 구상도였다. 그걸 보는 순간 나는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가더라도 몸은 영원히 돌아갈 곳이 없을지 모른다는 걸 깨달았다. 아, 오빠다. 무희가 이쪽을 보고 손짓했다. 내가 너의 의붓오빠인 걸 알아보겠어? 지금의 너와 똑같은 나이대의 내가. 다가온 무희는 나와 거의 눈높이가 같았다. 뭐 하고 있어? 이리 와, 오빠도 저녁 먹어야지. 나는 어깨를 움츠리고 무희에게 잡힌 손을 뿌리치려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너와 내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다고? 어느새 나한테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우리는 외부 전시용으로나마 화목해져서 언젠가 미래에 이런 날이 찾아오는 거야. 무엇으로 내가 내민 손을 믿을 수 있을까? 수많은 의문부호가 머릿속을 휘감았지만 나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뒷걸음질만 할 뿐이었다. 엄마, 오빠가 왜 이럴까?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오빠는 언제나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지만 나한테 나쁘게 대하지는 않았어. 나는 오빠에게 늘 고마워하고 있어. 무희는 내 얼굴에 대고 차가운 입김을 뿜으며 덧붙였다. 심지어는 오빠가 날 건드렸을 때조차 용서가 될 정도로 말이야. 무희의 얼굴이 점점 험악하고 날카롭게 변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짓을 했어? 너는 어린 마음에 너도 모르게 주입한 한순간의 거짓 기억을 그대로 내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야? 두 눈 뜨고 나를 똑바로 봐. 나는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목소리는 내 몸속에서만 웅웅거리며 천둥처럼 울렸을 뿐 밖으로 나와 주지 않았다. 어머, 기억 못하는 거야? 섭섭하잖아. 오빠가 내 치마 속에 손을 넣었잖아. 아니야.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무희 어깨 너머로 배 선생이 차가운 비웃음을 날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은 무희의 머리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무표정에 가까워 보였다. 속옷을 끌어내렸잖아. 아니야. 만졌잖아. 조물딱조물딱 떡 주무르듯이 치댔잖아. 그리고 웃기지 마. 넣기까지 했잖아. 닥쳐. 나는 어느새 바닥에 다시 쓰러져 있었고 무희는 어릴 적의 꼬마 숙녀가 아니라 왕년의 껌 좀 씹은 애 같은 태도로 내 목을 조르고 침을 뱉었다. 아니, 아니야. 이번 얼굴은 무희가 아니라 어느새 배 선생의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배 선생의 손을 목에서 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이것은 그러고 보니 언젠가의 장면과 비슷하다. 아버지, 왜 도와주지 않아요? 나 아닌 거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내가 이대로 죽어도 좋다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간신히 옆으로 돌려 식탁에 앉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얼굴은 여전히 표정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경멸도 증오도 그렇다고 해서 면목이 없다거나 안타깝거나 미안한 것도 아닌 표정. 의중을 알 수 없는. 배 선생이 갑자기 손을 떼는 바람에 몇 걸음 떠밀렸다. 그때 등에서부터 무언가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순간 아래를 내려다보자 배에 기다란 뭔가가 꽂혀 있었다. 실과 같이 가느다란 창이 내 몸을 끌고 섬광을 내뿜었다. 관통한 자리에서 구멍은 점점 더 넓어지고 그 자리에서 붉은 내장들이 픽거품을 물고 흘러내렸다. 쏟아지는 내장 사이사이로 검은 어둠이 찬란하게 제 몸피를 키우며 드러났다. 바람이 그 어둠 사이로 들락거리며 뼈마디를 뒤흔들고 지나갔다. 빛나는 창을 잡자 손에 불이 붙어 그대로 타들어갔다. 혈관이라는 게 아직도 내게 남아있다면 온몸의 혈관을 타고 뜨거운 불이 흘렀다. 고개를 들자 불길에 손목이 떨어져 나간 내 모습을 나란히 서서 바라보는 세 가족이 보였다. 나는 휘청거리며 뒷걸음질하다가 간신히 버티고 섰다. 낭패감과 동정이 적절히 반죽된 무희의 눈길, 내 꼴을 보고 조금 후회할까 말까 망설이는 듯한 배 선생의 침착한 입술선, 그리고 여전히 모호의 극치를 달리는 아버지의 표정. 그 얼굴을 보자 비로소 결심할 수 있었다. 아버지는 이미 내 아버지이기를 거부하고 배 선생의 남편이기를 택했다. 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이쪽에 비틀거리며 서 있는 나 참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인 가족 사진이었다. 상처는 새로 돋는 살의 전제 조건. 지금까지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힘을 쥐어짜서 나는 나머지 한 손으로 눈부신 창을 뽑았다. 나는 그 집에 있어서 해당 사항 밖의 사람이었고 언제 다시 돌아가더라도 떠날 예정부터 잡아야 함을 알았다.
이제는 돌아가는 일 자체도 또는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는 사실도 두렵지 않았다. 나는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바닥에 창을 떨어뜨리자 나머지 한 손목이 불길과 함께 떨어져 나갔다. 반만 남은 팔로 상처를 누르며 입을 열었다. 이제 만족하지요. 꿈속에서 처음으로 내 목소리가 나왔다. 배 선생의 눈은 말하고 있었다. 내가 뭔데 너 따위가 감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이게 현실이든 꿈이든 상관없어. 나한테는 이미 당신 하나쯤 때려 눕힐 만한 힘이 있어.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내 의지로 당신을 불쌍하게 여기기로 했어. 당신은 이미 내가 그런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잖아. 내 목을 조를 시간에 무희를 괴롭힌 진범이나 찾아보는 게 현명할 거야. 이런 게 악몽이라면 조금은 꿀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끊기지 않고 말해본 게 수백 년은 된 옛일 같다. 나 알아요. 나도 처음부터 거절하고 당신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으려 했다는 거. 내가 받고 싶은 게 없었으니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했던 일들은 내 선택에 대한 대가 정도로 생각해둘게요. 이젠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지요. 여긴 당신들만의 공간으로 삼아도 돼요. 알아서들 행복한 미래 구상도를 그리라고요. 내가 이 그림에서 빠진다고 해서 당신들을 적으로 돌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으니까. 단 이제는 나도 그만 내버려둬요. 그러자 배 선생은 그건 그것대로 약 오른다는 듯이 펄펄 뛰며 내 배에 주먹을 꽂았다. 오장이 빠져나간 어둠의 자리의 주먹은 그대로 내 몸을 꿰뚫었다. 엉덩방아를 찍고 주저앉은 내 얼굴에 배 선생의 발길질이 날아왔다. 부러진 이가 입술 사이로 비어져 나오고 어찌된 일인지 꿈속에서도 찝찝하고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얼굴을 감싸거나 저항하지 않았다. 조금만 더 견디면 끝이야. 조금만 더. 눈을 떴다. 격렬한 꿈에 시달리다 깨어난 것 같지 않게 뺨과 몸을 어루만지는 감촉은 황홀감 그 자체였다. 그도 그럴 것이 내 몸은 찬바닥이 아니라 어느새 침대에 뉘어져 있었다. 공단 이불이 태고적의 양수처럼 아늑하게 내 몸을 감고 있었다. 이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이 침대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머리를 베개에 깊이 파묻은 채 영원히 꿈속으로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았다. 그러다 갑자기 퍼뜩 정신이 들어 윗몸을 일으켰다. 점장은? 시계를 보니 이미 대낮이었고 점장이나 목마는 당연히 옆에 없었다. 대신 눈물을 글썽거리는 파랑새와 눈이 마주쳤다. 이틀 만이야. 이틀이 지났어? 그대로 못 깨어나는 줄 알았어. 그게 떠나고 나서도 너 계속 열에 시달려서 헛소리를 했거든. 파랑새가 눈을 한번 깜박이자 굵은 눈물방울이 내 손에 떨어졌다. 점장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너도 만만치 않게 목에 휘감긴 게 많더라. 조르는 정도도 장난이 아니었어. 그대로 있다가 꿈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로 끌려가 버리면 어떡하나. 이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어쩌나 걱정했어. 하지만 새의 몸을 하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었어. 점장은 점장대로 아침까지 안 깨어나지. 정말 미안해. 막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다시 원점이다. 나는 어떻게 간밤에 그렇게 또렷하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었을까? 그건 역시 처음부터 꿈이었을까? 아침이 되어 약속대로 그것은 떠났어. 하지만 내 목을 감은 줄은 풀리지 않았어. 점장도 이미 목마에 사로잡힌 사람을 어떻게 구해줄 방법은 없었어. 꿈속에서 혼자 이겨내지 않으면 깨울 수 없다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걱정시켜서. 미안. 파랑새는 눈가를 훔치며 고개를 저었다. 줄이 사라졌을 때 너는 이미 탈진 상태였고 숨소리도 희미했어. 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끈거렸고. 자초지종을 들은 점장이 처음에는 나한테 그걸로에 안 말렸느냐고 화를 내다가 내가 새의 몸을 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지. 점장이 너를 여기다 옮겨놓고 식은땀에 푹 젖은 옷을 갈아입혔어. 그런 정도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 표시니까 가게로 올라가서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더라도 신경 쓰지 마. 나는 조금 더 안정해야 한다는 파랑새의 말을 듣지 않고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파랑새를 따라 5분 문을 열고 지나가는데 목에는 졸리는 느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온몸의 세포를 훑고 지나갔던 화상의 느낌도 아직까지 그대로였다. 점장은 마침 근처 사무실에서 주문받은 고구마 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개수대로 고개를 휙 돌리고는 코코아 파우더와 밀가루가 묻은 손을 꼼꼼히 씻었다. 저기. 그러니까. 그리고 내 쪽은 보지 않고 젖은 손을 일회용 키친타월로 깨끗이 닦았다. 그게. 나는. 순간 눈앞에 기습적으로 상향등이 켜진 듯 불이 번쩍였다. 갑작스러운 충격 때문에 나는 조금 휘청거리다가 두세 발자국 정도 뒷걸음질하여 버티고 서서 넘어지는 걸 막았다. 옆에 서 있던 파랑새는 우리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없이 카운터로 나가버렸다. 왼뺨에 남은 통증은 머릿속까지 전해져 쩌렁쩌렁 울렸다. 낄만한데 누가 너더러 그따위 짓을 하랬냐. 순간에 긴장이 풀리자 뜻밖의 눈물이 찔끔 제멋대로 새어나왔다. 학교 선생이 또는 배 선생이 내게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회피나 분노, 억울함 아니면 냉소, 나의 마음은 그런 것들로 채워져 지금과 같은 감정의 자리를 내줄 틈이 없지 않았던가.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서 오는 아픔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상대가 비교적 급이 낮은 마무리였기 때문에 힘이 크지도 않고 있는 힘이나마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 두 번째, 내가 나이도 어리고 살아오면서 겪은 불쾌하거나 끔찍한 경험의 폭이 터무니없이 작기 때문이야. 내가 조금만 더 삶을 살아봤거나 고통의 극한을 맛본 적이 있다면 넌 그대로 못 깨어났어. 몸이 흙 속에서 완전히 썩어버릴 때까지 무의식 속에서 그 꿈만을 되풀이해서 꾸었을 거란 말이다. 그것은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상태의 시체가 되기도 힘들다. 아마 나중에 무덤 해치고 관 뚜껑 열어보면 볼만할걸. 그러니까 꿈속에서 내가 본 일들은 다른 누군가의 아픔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서 그것이 아주 점잖게 실체화되어 나를 상대적으로 덜 괴롭혔다는 얘기다. 자신의 아픔은 자신에게 있어서만 절대값이다. 나는 그에게 민폐가 되었을 뿐일까? 목마를 붙잡았을 때 그것은 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나 자신의 후련함이나 만족을 위해서였을까? 잠에서 깨어난 그가 내 모습을 보고 어떤 기분이 들지는 생각지 않고 단지 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만으로. 주제 파악 좀 하자. 세상이 좁고 인생은 짧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세계 일에 발 좀 담가봐야 할 것 같냐고. 웃기지 마. 인간한텐 지금 주어진 세상조차 과분해. 자기 일 하나 감당 못하는 녀석이 누굴 상대로 오지랖을 떠는지. 미안, 합니. 후끈거리는 뺨을 손등으로 문지르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 같이 닦여 나갔다. 주제, 넘게, 굴어. 말마디는 채 이어지지 못하고 허공에서 흐느적거리다가 사라졌다. 그대로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문득 아래로 떨어뜨린 시선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놓인 그의 슬리퍼 한 쌍이 보였다. 나는 이렇게 고개를 숙인 채 얼마나 오랜 시간을 내 눈앞에서 배 선생의 슬리퍼가 말없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던가. 그러나 이번에는 슬리퍼가 돌아서서 사라지는 대신 천천히 조금 더 눈앞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가 이윽고 내 어깨를 다독거렸다. 다시는 쓸데없는 일에 나서지 마라. 망가져도 안 고쳐주니까. 하긴 다음이라는 게 있을 리도 없지만. 그건 아마도 그가 그저께 밤과 같은 빈틈을 보일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는 뜻이겠지. 내가 뭘 보고 그렇게 광분해서 끼어들었는지는 묻지 않겠지만 나는 깨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다.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닐 거면서. 나는 삽질해서 면목 없다는 몸짓과 희미한 웃음을 보였다. 그래도 그건 내가 원해서 한 일이었고 그것에 만족했다. 게다가 생각지도 못한 소득으로 앞으로의 삶일지 싸움일지 어떤 형태로 다가올지 모를 것에 예행연습까지 해본 것 같았다. 조금씩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집과의 거리는 한 발짝 더 가까워지면서 멀어졌다. 힘들었을 텐데. 그까짓 것 아무렇지도 않고 가뿐했어요. 라고는 말할 수 없는 나약한 나 자신이 한심할 뿐. 일단 인사는 해둘게. 점점 아래로 떨어뜨리고 있던 내 눈을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똑바로 마주 들여다보고 말했다. 나는 서러움도 체념도 아닌 순수한 기쁨과 감격 때문에 눈물을 그치지 못했다. 누군가 이런 단순한 한마디로 나를 오해 대신 인정해준 적이 있었던가. 그것은 또한 끝나지 않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긴 밤의 시련을 견딘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의 의미이기도 했다. 나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데에 너무 인색했던 모양이다.
어느새 나는 따뜻한 어깨에 머리를 기대어 그가 입은 흰 가운을 하염없이 적시고 있었다. 냄비 속에서 녹던 초콜릿이 타기 직전까지 졸아들었고 조리대 위에서는 쇼트닝이 굳어가고 있었지만 그는 말없이 똑같은 자세를 유지한 채 내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위저드 베이커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찾아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